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혁명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미국 혁명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요,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연설들이 생각납니다. 미국 하면 나 좀 연설인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연설은 뭐가 있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도 있고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던 그런 연설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 시절 참 감명 깊게 읽었었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흑백 간의 갈등을 또 그 정면으로 저항했던 그러한 여러 연설들. 미국 하면 참 그 유명한 연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설의 나라, 미국은 어떻게 과연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문제를 좀 보시면 2019년, 20년, 그러니까 16, 17, 19, 20, 한 20년까지는 거의 연이어서 계속 18년을 제외하고는 6월 모평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9월 모평에는 19년, 그리고 수능 때는 20년 나왔다가 대수능에 20년, 최근 9월 모평에 22년에 등장했는데요. 23년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혁명 자체에서 안 나와서 그런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나왔던 것을 미국 혁명으로 국한시키기가 조금 무리다 싶어서 제가 빼서 그런 거지 미국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는 요새는 한 나라,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별로 이렇게 시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가 또 최근 파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미국 혁명 내지는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만 끝나면 좀 서운할까봐 그 이후에 있었던 19세기의 미국의 남북전쟁까지 같이 알아볼 것이고요. 20세기의 미국의 여러 외교 정책들,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 아닙니까? 유럽이죠. 자, 유럽에서 우리가 지지난 강에 배웠던 것처럼 이쪽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여러 새로운 항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에스파냐에 의해서 여기 서인도 제도가 알려지게 되었었죠.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대서양 삼각무역이라든가 여러 무역들이 여기서 이제 행해지다가 여기 지역, 요 남쪽 말고요, 요 일대에 장악하게 되었던 것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국의 동부 해안 일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요, 미국은 요쪽은 태평양이죠, 요쪽은 대서양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 있고요. 워낙에 이 동서로 기본적으로 좀 넓은 나라예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거의 열대 기후에 가깝게 아열대 기후에서 거의 냉대 기후까지 거의 그 기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친구들 주 이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수능 포인트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배경으로만 알려드리자면 크게 두 개의 산맥이 있습니다. 이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고요. 초기에 미국은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있는 나라,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 같은 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산맥으로는 여기 로키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 로스앤젤레스 같은, 그 밑에 이제 샌디에고도 있고요.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뒤에 많이 이제 가서 서부개척이라고 하면서 골드러쉬 하면서 이쪽이 이제 개발된 것이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여기 일대, 대서양의 연에 있는 지금의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 일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초기 미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혁명은요, 일단 그 배경이 있겠죠? 모든 사건은, 특히 역사적 사건에는 다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17세기가 되면서 청교도들이 이주해 가게 됩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주했던 이유는 더 큰 부를
가져가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종교적 탄압에 저항했던 것이 있어요. 1620년경 제임스 1세의 시기인데요. 거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지금의 미국 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이주하면서 어디에 자리 잡게 되죠? 대서양 연안. 대서양 연안이라는 건 어디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뭐 초기에도 힘들었겠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과의 여러 다툼 내지는 협력 등을 통해서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이 영국 입장에선 이들에게 상당 부분의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냥 너네끼리 그냥 알아서 살아라. 뭐 세금 그냥 적당히 내고 많지 않게 그렇게 해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18세기로 오면서 계몽 사상의 영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7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7년 전쟁 몇 강 전에 하긴 했는데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7년 전쟁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편에 서고요. 영국이 프로이센 편에 서요. 이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유럽 한복판에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웠지만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편에 들어가면서 더 큰 형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싸움에서는 영국이 대부분 다 이기는데요.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플라시 전투라고 그러죠. 플라시 전투가 언제냐면 1757년이에요. 즉, 요 7년 전쟁 안에 플라시 전투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누가 이기죠?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이깁니다. 프랑스가 져요. 또 아메리카를 두고 한판 또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 7년 전쟁 중에 있었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에요. 아메리카를 두고 붙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누가 이깁니까? 영국이 이기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년 전쟁에선 프로이센과 영국이 편을 먹었던 이 팀이 이기는데 문제는 전쟁은 이겨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7년 전쟁을 통해서 이 전비로 전쟁에 쓰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그 전에는 상당 부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었던 영국이 중상주의를 강화합니다. 중상주의를 많이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세금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걷던 세금. 인지세라든가 차세라든가 그런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그러자 기존의 식민지인들, 지금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저항을 했습니다. 아니, 각종 세금이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대표 없는 곳에는 우리 과세할 수 없어. 세금 붙이지 마.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는 쟤네가 세금이 너무 잡다 해서 그런가? 알았어. 야, 다른 건 다 없애줄 테니까 하나만 내. 차세. 여기서 말한 차라는 건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마시는 티. 차세만 내. 라고 했더니 더 열받아요. 야, 그 중에서 차세가 비중이 제일 크잖아. 어디 생색이야?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1773년 보스턴도 항구 도시거든요.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이 선박에 올라가서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복장을 하고 올라가서요, 이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약 340여 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수십억 원의 피해가 이때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요, 야, 대서양이나 있고 군대가 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얼마나 하겠어? 그냥 우리의 이런 마음을 좀 보여주자 정도에서 사실 이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영국이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등 아주 강경 대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박을 습격해요. 선박 습격에 대한 영국이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게 되자 뜨해요. 이거 야, 우리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둘러가네? 라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해서 보스턴 차 사건 바로 다음해인 1774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러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층도 있었고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당시에 영국군과 지금의 미국이 돼 있는 당시 식민지 민병대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렉싱턴 전투라고 그래요. 이 미국의 독립혁명에는 두 개의 전투가 나옵니다. 렉싱턴 전투가 나오고 요크타운 전투가 나오거든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 요 렉싱턴 전투는 누가 이겼냐? 애매해요. 약간 무승부에 가까워요. 약간 조금 애매한 상태로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요 렉싱턴 전투 이후 진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아니야 그냥 영국한테 우리가 뭐 사과하자, 뭐 잘못을 빌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계속 싸우자, 이러한 얘기들이 전후에 있을 때 바로 이 내용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패트릭 헨리의 그 유명한 연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연설, 잠시 뒤에 한번 다시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은 소책자, 한 50여 페이지 되는 소책자의 그 글을 내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글을 내게 돼요. 제가 뭐 월까지는 써드렸는데 찾아서, 이거 연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도 월까지는 그냥 대략 요 시기쯤 1, 2차 대륙회의가 있을 때쯤 당시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던 당시 미국 식민지인들의 그 저항 정신에 대표했던 것이 바로 패트릭 헨리의 연설과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패트릭 헨리의 연설입니다. 이 피토하는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 한번 느껴지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 목숨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뭔가 정말로 이 자유를 열망하는 당시의 패트릭 헨리의 피 끓는 연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연설도 연설이지만 사실은 글이 더 힘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 여기 커먼 센스, 영어로 상식이 커먼 센스죠. 전능하신 신이 아메리카를 영국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보아도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지배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야? 아니,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만 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아무리 봐도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이제 독립할 때가 온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토머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에서. 근데 이 책이요, 당시에 식민지인들이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인구로 따지자면. 근데 이 책이요, 순식간에 50만 권이 나가요. 그 작은 소책자다 보니까 당시의 식민지인들은 대부분 다 이 책을 읽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시 독립의 기운을 훨씬 더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1775년 5월 2차 대륙회의가 열립니다. 2차 대륙회의도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치열하게 싸울 것이 주장되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1776년 7월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하고요. 천부인권 사상 주권제 및 저항권 내용들이 여기 안에 있고요.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천명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7월 4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이 막 혼자 막 파티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그 이유가요,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 제일 큰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파티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해도 좀 용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작년에도 그 7월 4일에 그 기사를 보니까 해운대에 미군들이 와갖고 폭죽 터뜨리고 이런 걸 했다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건 미국이지.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이 7월 4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의 독립선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한 진리라고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의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원칙의 기초를 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 권 한 권 저항권. 이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권 여기. 사상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독립선언서 내지는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다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차 대륙회의 이후 있었던 전투가 렉싱턴 전투라고 했었죠. 그리고 2차 대륙회의 이후에 있는 전투가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이 요크타운 전투는요, 우리가 지금의 당시에 독립을 하게 되는 미국과 영국이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들이요, 전부 다 미국을 지원해줘요. 이거 억지로 외우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영국과 평소에 사이 안 좋은 나라 누가 있을까요? 보세요. 대표적인 나라 에스파냐 있습니다. 왜 에스파냐? 에스파냐에 무적함대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없었잖아요. 에스파냐 지원해줘야죠. 네덜란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항해법. 네덜란드 중개무역에 누가 타격을 줬습니까? 영국이 줬잖아요. 네덜란드도 미국 지원해줘야죠. 프랑스. 100년 전쟁이요. 영국과 프랑스는 언제나 앙숙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가 영국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당시에 미국인들을 지원해주게 되었었고,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781년에. 그리고 나서 파리 조약이란 걸 맺게 돼요. 1783년에. 그래서 이 1783년의 파리 조약이 바로 식민지의 독립,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가 그 이후에 미국이 되는 그 식민지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인정해 주는 것이 파리 조약입니다. 파리 조약. 왜? 프랑스가 이때 많이 지원해 줬었다니까요. 자, 그러한 와중에 파리 조약 이후 헌법이 제정됩니다. 1787년도, 그러니까 4년 뒤죠. 83년에 파리 조약, 87년도에 헌법이 제정되고요.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삼권 분립의 원칙과 연방주의. 연방주의라는 건 지금의 미국은, 미국의 특히 대선 같은 거 보면 지금 우리의 이 기준으로 해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연방, 그러니까 그 승자 독식주의죠. 그 연방에 있는 사람의 최다 득표가 아예 그 모든 표를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표를 더 많은 얻은 대통령 후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승자 독식 구조라는 독특한 미국의 그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유가 바로 각각의 연방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이 연방주의처럼. 그리고 대통령제를 기초로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87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미국의 헌법이 되겠죠. 이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미국의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 한 곳과 연방의회가 수시로 만들어 설치하는 하급 법원에 속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이 헌법이 제정된 2년 뒤 1789년. 참고로 우리가 다음 강의에 배울 프랑스 혁명이요, 1789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 나왔던 해가 프랑스 혁명의 해인가요? 맞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 2차 대륙회의 이후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었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던 미국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 이후 같은 해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다시피 했지요. 이런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도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요거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까? 이 중에 보스턴 차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겠죠? 1번. 그리고 나선 1차 대륙회의입니다.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74년에요. 그리고 1차 대륙회의 이후에 있었던 렉싱턴 전투.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것이 2차 대륙회의 이후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4번이 되겠죠. 2차 대륙회의가. 그리고 독립선언서. 요게 5번.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이것이 6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순서는, 이게 대부분 다 요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위치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순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정확한 연도보단 앞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 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2차 대륙회의 이후 독립선언문이 있었고 그 다음 요크타운 전투가 요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조금 까다롭게 물어보려면 파리조약, 헌법제정, 아메리카 합중국, 수립, 성립, 요 순서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제일 먼저 되는 것은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고요. 되셨죠? 이런 내용들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미국이 등장했던 게 1789년이라며요. 그럼 몇 세기예요? 18세기 말이잖아요. 18세기 말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주로 북부와 남부 형태로 산업이 발전했었어요. 자, 북부는요, 인구가 61%, 남부는 39%, 한 6대4 정도가 되네요. 경제력은요, 북부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북부가 잘 삽니다.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북부에 있죠. 남부는 25%. 공장 분포는요, 북부가 81%더 많네요. 남부는 19%에 불과합니다. 주로 북부에서는요, 상공업과 자영농 등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비해서 남부는 대농장이 있었어요. 특히 흑인 노예들을 통한 대농장, 목화 대농장 이런 것이 워낙에 유명했죠. 그리고 이 북부에서는요, 연방주의, 즉 우리 하나로 가자, 각각의 연방이지만 우리가 하나로 가자라는 것이었는데 비해서 남부는요, 분권주의입니다. 각각에 있는 권한을 훨씬 더 띄워주는 형태로. 그래서 사실 남부는요, 독립도 하려라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라고 나오는데, 왜 이들은 자유무역이냐? 대농장을 통한, 노예를 통한 무역이다 보니까 자유무역을 해도 본인들은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데 비해서 이들은 상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해야지 자국의 이 상공업들이 보호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노예제입니다. 북부는 상공업을 발전시키려면요, 일단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들이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죠. 그들이 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것이 점점 경제가 더 커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남부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지. 왜? 노예를 통한 저임금 내지는 아예 임금을 안 주는 형태에서의 그런 노예를 통한 목화 농장이나 대농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노예제는 존재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남부 경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나누었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참 이렇게 됩니다. 자, 19세기 미국에서는요, 멀로 선언 내지는 멀로주의라고 합니다. 1823년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불간섭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뭐냐? 당시 대통령 이름이 멀로예요. 멀로가 주장했던 외교 노선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메리카, 너네 더 이상, 유럽, 너네 더 이상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왜요?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볼리비아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 포르투갈, 너네 더 이상 우리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 이게 간섭하지 마. 우리 아메리카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할 거야. 오, 선생님, 완전히 미국이 되게 선한 의도로 해서 했네요. 여러분, 외교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에스파냐의 영향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력은 누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즉, 어쨌든 이 멀로 선언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 19세기에서 20세기 가면서 아메리카의 영향력은
누가 이제 다 혼자 거의 독점하게 됩니까? 미국이 거의 독점하게 되죠. 아까 드렸던 것들입니다. 북부는 상공업이 많았었고요. 노동자와 노예제도를 반대했으며 연방주의에 기초했다. 보호무역론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남부는요. 대농장 중심이었다. 노예제도를 찬성했으며 분권주의, 자유무역론이었습니다. 요 시기 때쯤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크라크 케이블과 비비안 리의 정말로 전설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1939년작. 선생님 뭐예요? 80년도 더 된 영화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지금 봐도 영화가 그렇게 촌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게 당시에 남북전쟁의 배경이 되는 영화고요. 남북전쟁을 알고 싶다.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다. 이 영화 이상 가는 영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전 영화 중에서 최고의 아주 명작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명한 대사는 이제 마지막에 그 온갖 풍파를 겪었었던 당시 이제 여주인공 비비안 리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이러한 그 장면 정말 멋집니다. 그 영화 초기에는요, 당시에 이 미국 남부에 있었던 목화 농장 주의 딸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배경에다가 거기다 전쟁이 터져요. 그 전쟁이 터지면서 당시에 남부 사람들과 북부 사람들의 그런 인식 차이, 그런 혼란의 과정 가운데 참 이 명장면이 보여집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그런 고전 명작은 한번 기회가 되셔서 한번 딱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건 길게 풀 내용으로 한번 다 보시면 정말로 영화사에서 아주 길이 남는 명작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또 역사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한 와중에 에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에브러함 링컨은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고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당시에 링컨이 대통령에 되는 것에 반대했었던 7개 주에서 탈퇴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7개 주는요 11개로 늘어요. 처음엔 7개였다가 그 다음에 4개 주가 더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링컨이 대통령이야? 하면서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자 북부에서는 하나로 가자. 몰라, 나는 이제 너네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게 되자 그것이 남북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요 1861년부터 65년 요 연도는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861년에서 65년간의 4년간의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었고요. 이 남북전쟁 중에 노예해방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노예해방령이. 그래서 61년에서 65년 중간이 뭐죠? 63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1863년 1월 1일에 노예해방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서 65년까지가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었고 그것이 63년에 뭐가 있었다? 노예해방령이 있었다라는 거 포인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게티스버그 전투가 63년에 벌어져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 노예해방부터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해방은요,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는 없다. 당신들이 노력해서 각각의 일을 찾고 또 군대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가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게티스버그에서 이기고 나서 그가 그 전설의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우리 앞날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의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 대의를 우리 자신이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요거는 번역에 따라서 이걸 국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인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게티스버그 연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워낙에 유명한 이 연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기죠? 북부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국가적 단합이 이루어졌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렇게 이제 크게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국은 요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야, 서쪽에서 금이 엄청 나온다는데? 라고 하게 되면서 서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골드러시, 서부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부 개척이 점점점 확대되고요. 그 서부 개척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륙횡단철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69년입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충분히 연도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2018년, 19년에 연도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겁니다.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리면 1869년은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 있죠.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해도 1869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나옵니다.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869년은 미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 미국의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물동량이 오가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히 1만 킬로 가까이 절약했었던 바로 그 운하,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해도 같은 해다. 그러니까 충분히 역사적 의미가 있죠.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대륙횡단 그 이후 이렇게 남북전쟁에서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국가적 단합과 서부 개척과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게 되자 그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가 되면서 미국은요, 불과 만들어진 지 한 100여 년이 조금 더 지난 나라였지만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땅은 너무나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유효 자원이 너무나 많고요. 땅 자체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많지만 러시아는 좀 추운 땅도 많고 농사나 이런 게 힘든 데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넓은 땅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자랑하는 건 이 안에가 이 지도상에서 안 나오지만 강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물자가 운송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1869년 이게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라며. 그게 교과서에서는요, 유니언 중앙 태평양 철도라고 해요. 근데 보통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초기의 건국이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할양받고 프랑스로부터 사들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부터 사들이기도 하고요. 텍사스는 사실은 거의 멕시코로부터 빼앗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도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로부터 빼앗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위에 저기가 알래스카 아닙니까? 이건 러시아로부터 매입하게 됩니다. 1867년에요. 근데 이러한 세세한 연도들까지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요거 1869년 요 연도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 미국은 어떻게 되죠? 요건 필기노트에 여러분 없는 내용인데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안 적으시더라도 제가 제국주의 파트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대한 복습 차원입니다. 어디요? 그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 있죠? 그거 할 때 했던 것이에요. 미국은 그 이후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요거 언젠지 기억하실까요? 1854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시켰고요. 필리핀을 에스파냐로부터 빼앗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898년이에요.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필리핀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쿠바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괌과 하와이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파나마 운하, 세계 2대 운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그래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때 원래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았어야 되는데 그걸 돌지 않고
이 홍해를 빠져나가는 그러한 수에즈 운하가 있었고요. 파나마 운하는 원래 아메리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가장 얇았던 이 파나마 지역을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원래 이 미국 서부에서 미국 동부에서 미국의 서부로 가려면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파나마 국가에 다 넘어갔지만 사실은 파나마 운하 역시 미국이 한때 이 소유권,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 미국은 20세기가 가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 윌슨입니다. 윌슨 전에 누가 있었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멀로 선언. 멀로 선언이란 미국의 당시 대통령 멀로가 주장했던 것으로서 불간섭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에 크게 기여했던 게 멀로 선언이고 20세기 들어오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앞으로 이 식민지의 국가들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미국이 또 욕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독일 식민지에서 벗어난 애들 이제 미국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트루먼 독트린. 요 무슨 독트린이라는 것은 학설주의 이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슨 독트린이라는 게 세계사에서 나오면 당시에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펼쳤었던 외교 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당시에 막 동유럽이 공산화되거든요. 막 동유럽의 여러 나라의 공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유럽 전체가 공산화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미국이 재정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마샬 플랜이고 그걸로 인해서 냉전, 콜드워가 시작돼요. 이때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하면서 막 쿠바 미사일 위기 등으로 인해서 막 거의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나오니 많이 막 이런 상황에 위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중이었었던 당시에 닉슨, 미국 대통령입니다. 역시 닉슨 독트린이 나옵니다. 이건 냉전을 완화시키면서 앞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전쟁 참여에 뭐 정치에 개입한다라든가 그들의 국내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서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냉전이 끝나게 되는 건 1990년대 초예요. 그때 완전히 종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은요 20세기만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간의 갈등, 흑인들에 대해서 뭐 버스도 달리 탔어야 되고요. 백인 버스랑 흑인 버스가 있었고요. 화장실도 다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많은 흑백 간의 갈등에서 그것에 큰 변화를 주었던 인물이 당시에 개신교 목사였었던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가 썼던 책, 제가 참 대학교 때 제 한때 이 좌우명처럼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걸 제가 참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었어요. 교사가 되고 EBS 강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유성환이요. 그때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63년도에 I have a dream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물론 미국이 문제도 많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60년대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꿈도 안 꾸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꿈이라도 꾸시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의 삶의 깊이나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 꿈은 물론 아직까지도 미국은 흑백 간에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꿈을 꾸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대표되는 19세기의 내용, 남북전쟁 이후엔 국가적 단합을 이루어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세계 최대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로 선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트루먼 독트린,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 이런 걸로 대표되는 미국의 현대사. 요거는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제가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19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영국 의회는 아래 세금들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 법정에 제출하는 진술서, 소장, 답변서, 이의 신청서 등의 문서에 인지세 3펜스를 부과한다. 신문, 잡지, 소책자 등에 실린 각각의 광고에 2실링을 부과한다. 선생님 세금 이거 내는 거 연도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강의 필기 노트에 안 나와 있던데요? 맞아요. 이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미국을 향해서 중상주의를 강화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저항이 뭐였죠? 저항이? 보스턴 차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보스턴 차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참고로 1773년이었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중에서도 생명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된다. 이거 뭐죠?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발표되었죠. 보겠습니다. 렉싱턴 전투. 렉싱턴 전투는 1차 대륙회의 이후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스턴 차 사건 이전이고 이게 그 독립선언서라면 요 사이에 있는 건 1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 그리고 1차 대륙회의 이후에 있었던 렉싱턴 전투 등등이 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외에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면 뭐 정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커먼센스, 상식이란 책자라든가 패트릭 헨리의 연설 이런 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렉싱턴 전투 맞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 그렇죠. 요 가가 보스턴 차 사건 이전이니까 요 사이에 보스턴 차 사건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국이 7년 전쟁에서 프랑스랑 싸웠다. 프랑스랑 싸웠던 건 가보다도 이전이에요. 왜? 여기서 영국이 그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 안 되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건 나보다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밑줄 친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전쟁 전야의 상황을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개의 대결로 묘사하고 있대요. 풍부한 자금, 식량, 무기를 가진 개와 면화를 지키려는 개의 모습이 대조적이래요. 뭐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언제? 1861년에서 65년까지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진영이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초반엔 고전하였으나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우위를 점령했던 이 전쟁, 당연히 남북전쟁입니다.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혹시 이 문제가 바로 안 풀렸으면 괜찮아요. 아직 요 선지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인지를 다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 이후. 빈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1814년, 15년 요때 개최됩니다. 자, 그리스 독립,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거든요. 1829년입니다. 인민헌장 발표 아직 안 배웠습니다. 1838년이고요. 메테르니히의 실각은 1848년이에요. 크림 전쟁 발발은 1853년. 크림 전쟁은 53년에서 56년까지 있습니다.
독일 제국 성립은 71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니까 당연히 5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되셨죠? 선생님 이거 지금 다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배운 거라서 그래요.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한 서너 강 정도 더 들으시면 요 내용이 다 나올 텐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나와요. 미국이 나왔었으면 이 나라들의 내용과 시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맞춰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마 강의 이제 완강하시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혁명의 결과래요. 이 그림은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한 식민지군이 영국의 항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래요. 어디 혁명입니까? 당연히 뭐 미국 혁명이겠네요. 항해법이 제정돼요. 항해법은 영국에서 제정되었죠.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러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혁명이 발발된 것이죠. 결과로 옳은 걸 찾으라나요? 결과로는 해당되지 않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의 30년 전쟁의 결과 체결된 것이죠. 아우크스부르크 화해기는 독일에서 루터파가 공인받았던 것입니다.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거 문제 너무 쉬웠죠. 정답 5번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22년 9월 모평 최근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밑줄 친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대서양 너머의 본국 의회는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자 식민지의 설탕세와 인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서 징수하려 하자 분노한 식민지인들이 본국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끝에 독립했다. 그들은 이를 혁명이라고 한다. 이거 뭡니까? 미국 혁명을 얘기하잖아요. 찰스 1세를 처형하였다. 이거 무슨 혁명이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프랑스만 받았습니까? 당시 영국하고 사이 안 좋았던 네덜란드, 에스파냐한테 다 받았죠. 정답 2번. 임시정부를 무너뜨렸다. 이것은 러시아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패 선거구 폐지를 초래하였다. 이건 영국에서 있었던 당시에 1차 선거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까르보나리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까르보나리 당은요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건 우리가 강의 보시다 보면 요 내용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독립혁명까지 끝났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 우리 시민혁명의 마지막 3탄 중에 마지막 바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